안녕하십니까. CNG 디지털 지식방송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15일 CNG-TV 지식방송은 금속 3D 프린팅 디지털 담론 방송이 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은 조선대학교의 안동규 교수님,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성지연 센터장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차림은 아주 그냥 국회의원 한 분이랑 보좌관 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젊은 분과 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또 약간 오는데 방송 중에 소음이 있는 거는 빗소리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멀리서 오신 또 우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디지털 담론은 서로 이제 자기 생각들, 특히 경험,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정보화사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요새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경험적인 거,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인 거, 공론적인 게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고 3D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교수님. 예, 소개받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대학교 안동규입니다. 예. 저는 3D 프린팅이란 것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래피드 프로타이핑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99년도부터 그 박사학위를 카이스트에서 이 분야를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예하는 과정에 제 지도 교수님 하는 과제를 통해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한데 VLMS라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공정을 만들어서 원천 특허를 받고요. 그 다음에 국제 특허도 가지고 있고 2001년도에 매닉스라는 회사에 스피노프를 해서 저희들이 상용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팔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 20년 일을 했는데요. 금속 3D 프린팅은 처음에 한 1, 2년을 하다가 조금 쉬다가 2004년부터 다시 또 해서 그 분야만 한 16,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도 제 이름 아실 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좀 굉장히 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받은 보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성지연입니다. 저는 거기 대경지역본부의 극한가공기술 그룹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의 지원을 받은 우리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그 대경 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3D 프린팅이 기존에는 3D 프린팅 아까 RP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좀 하나의 완전한 생산 공정으로 저희가 좀 발전을 시켜서 이제 설계부터 생산, 이제 실용화 이르는 부분까지 다 한번 이제 원스톱 전주기적인 거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 이제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금속 장비라든가 모래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산업체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 산업체로 좀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방송에서 사실은 한 10년 전에 래피드 프로타이핑으로다가 이제 서울대 항공과의 안 교수님이 나오셔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디티브 래피드 프로타입은 안씨 가문이 다 잡고 있나 본데 이게 아성 교수님요? 아성 교수님도 미국에서 그쪽을 좀 하셨죠. 많이 하셨죠. 아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3D 프린팅이나 래피드 프로타이핑 같은 데 관심이 있는데, 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넓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나면 몇 명,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인 것 같고, 다 여러 개 만나거든요. 예술적으로 하나, BIM 쪽으로 하나. 우리나라 약간 선수층이 좀 좁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세계를 좀 리드하려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좁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범위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메탈 쪽으로 제가 이제 저 전공이 이제 항공 쪽을 해가지고 그 항공 쪽에서는 부품 구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을 아무리 줘도
메탈 부품을 뭐 강도만 된다면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라는 건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좀 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좀 다양하게 발전이 되는데 두 분들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3D 메탈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에 의하면은 뭐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일단 어려운 선수층이 질문인데. 약간 좁아진 거 좀 예, 제가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한국에서 3D 프린팅 쪽에 원래 래피드 프로타이핑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시작된 게 9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카이스트의 양동열 교수님이 한국 금형 기술 주식회사 하는 회사하고 같이 SLA 장비 가지고 주조금형, 타이 주조금형 만드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98년도부터 국가 중점 기술 개발 사업으로 그 당시에 100억 5년 동안 그래서 17개 기관이 안에 있었습니다. 기업하고 뭐 기계연구원도 있었고 뭐 한국의 네노라 대학 하나들 그리고 기업들 지금 유명한 프로토텍의 신영문 대표님도 그 당시에 그 메카트로닉스 회사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학생들만 해도 한 200명 이상 되고 제가 학생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군사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2003, 4년부터 이 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노 바이오 쪽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분야에 일하던 분들이 못 먹고 사니까 이제 방향을 업종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많이 사라지는 바람에 선수층이 엄청나게 얇아져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밀기 전까지는 저도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때 진짜 좋아서 그냥 악착같이 오기로 하는 사람들만 남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AI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무슨 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못다가 다시 또 했다가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산업이 제조업이나 일반 공작 기업처럼 이렇게 세팅이 된 산업이면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주기가 짧고 그 다음에 안정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이제 성장 산업군이 될 때는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갔다가 죽을 때는 한없이 내려갔다가 그다음 그 침체기가 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금속이든 플라스틱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특허 기술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의 다 카피 기술이긴 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의 그 암울한 시기에 거기는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것은 시장과 기술이라는 것은 깊이 그리고 시간이 축적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죽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서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계속 하고 있었고 뭐 지금까지 저희 그 평균 성장률을 보면 3D 프린팅 쪽은 거의 26%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한 24% 정도 이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식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지 않았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게 2013년도죠. 이제 미국에서 폭발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생기고 붐이 되면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죠. 네. 3D 프린팅은 좀 저는 제 나름대로는 밖에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본다고 그럴까? 거기에는 하지 않지만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은 3D 프린팅인데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건 조금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형을 대체하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부품만 부품 만드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행기 만든 다음에 그 인프라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그거 하나 부품만 나는 원한다. 또 하나는 뭐 메디칼 같은 데에서 보면은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게 대량 생산은 이게 더 쌀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패러다임이 조금씩 틀리는데 이제 여기 두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를 서포트 해주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나 뭐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이런 거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쓰겠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두 분들은 이제 여기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3D 프린터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뭐 하겠다가 아니라
3D 프린터의 장단점이나 이런 걸 갖다가 내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은 그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요. 좀 힘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이 금속 3D 프린터로만 다른 분야로 넓히면 또 더 많은 이야기가 되니까 좁혀서 보면 금속 3D 프린터로 나온 것은 처음에 시작이 그겁니다. 어떻게든 이 펑셔널한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자. 펑셔널한 제품, 기능성이 들어가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이란 말이 뭐냐면 뭐 다른 재료를 넣어서 어떤 특성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되는 그 부분만을 뭐 안 되는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형상이 어려운 거를 만드는데 형상이 어려운 거를 큰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작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주문 적응 특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한 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극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극소량 생산에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생산 공정에서 쓰는 그런 우리가 기술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속칭 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프로치가 왔을 때 저한테 뭐 이상한 것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박사님 말년에는 그 익산에 있는 다이아몬드 전문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불려갔었어요. 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요즘은 보석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밑에 금반지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금속 3D 프린트한데 그걸로 금속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써가지고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전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 오시면 상담을 먼저 합니다. 상담을 먼저 하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업체분들도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략을 펴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메탈 3D 프린터가 사람들 관념에 옛날에 무지하게 너무 비쌌지 않습니까? 그 언제부터 조금 그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셨습니까, 보통? 지금도 비쌉니다. 비싸죠. 지금도 비싸고 이제 저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공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관련 회사들은 이제 펀딩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금속은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라고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료가 굉장히 싸지면 이게 폭발적으로 좀 이노베이션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분말 가루나 이런 거로도 하는 거가 좀 기술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이게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 자료를 만드는 자체가 좀 비쌉니까? 왜 비쌉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비싸죠. 아, 수요가 없어서 비싸다. 그게 시작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3D 프린팅 산업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시작을 할 때 장비가 있거든요. 이 장비가 3D 프린터 장비는 처음에 개발할 때 딱 열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공작기계나 일반 그 제어기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별 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진짜 굉장히 간단한 장비인데 옛날에는 페이턴트로 장비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페이턴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SLA 장비 뭐 250 같은 경우는 3억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열어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랬고 그 다음이 돈을 버는 것이 그 다음에 재료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만들어서 상용화 했을 때 스트로폴 4,000원치 사가지고 구멍 한 개 뚫고 가서 4만 원을 팔았거든요. 제가 그때 망했던 이유가 40만 원을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말도 기존의 분말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특수 처리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파우더 베드형 장비나 이런 거 보시면 딱 열어보면 자기가 공급하는 분말 외에 다른 걸 하게 되면 이게 뭐 공정이나 이런 게 약간 안 맞게 만든다든지 나중에 분말 같은 경우는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입자 크기가. 들으면 이렇게 분진 같은 게 날리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뭐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여러 번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는 거가 사실 그걸 위치나 뭐 이런 거나 온도나 이런 제어하는 컴퓨터가 중요한 거고 노즐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떤 모임들에서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 때 3D 프린팅 이런 커뮤니티에 가서 왜 우리 한번
재료에 3D 프린터 재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가진 이제 하냐 국가 같은 데서 재료 해서 이게 가격이 얼마고 그 공급원이나 이런 게서 약간 표준화 아까 공정이 약간 안 된다라는 게 표준화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컴퓨터에서 뭘 공정을 하는데 그 매테리얼에 대한 데이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센시티브해도 잘못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메탈이나 이런 게 표준화거든요. 뭐 항공기 같은 거 이렇게 해봐도 다 번호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돼서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 되지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카피하거나 이런 건 중국에게 밀린다면 우리는 좀 재료나 이런 거로다가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끝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오전에 회의 있어서 예. 이제 가서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소재가 필요해서 소재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업체는 이 작은 3D 프린팅 시장을 보고 걔들이 그거를 제작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뭐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키로당 거의 우리 PBF 같으면 한 20만 원씩 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국내에서 개발해서 만든다 그러면 뭐 한 4, 5만 원도 이유 남겨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비춰볼 때 그거를 그만큼 만들어서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 그래서 아까 나온 결론이 그냥 사서 쓰자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원래 3D 프린터는 이 툴하고 재료의 콤비네이션이에요. 네.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금속 쪽은 레이저를 많이 쓰고 레이저로서 어떤 금속을 갖다가 녹이거나 붙이거나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거기서 어떤 게 더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만 맞으면 어떤 재료를 써도 쉽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마다 장비마다 자기들이 맞는 몇 가지를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킴 공장, 전자민 공장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쓰기 때문에 파우더 자체를 진공팩으로 나눠옵니다. 그거에 딱 맞도록 있잖아요. 딱 틀어 넣으면 되도록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파우더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파우더 값은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기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그거 가지고 가격이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키로당 뭐 20만 원짜리를 키로당 50만 원 만든다, 60만 원 만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품을 개발하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요새는 많이 변해가지고 초창기에 우리가 무슨 도면 그리면은 플로터나 이런 데다가 도면이나 이런 걸 막 해봤지 않습니까? 버리고 막 이랬는데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초창기에 어떤 부품을 나왔을 때 좀 저렴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여지껏 컴퓨터로 해가지고 3D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봤지만 사실 실제로 이렇게 피지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져보는 것만큼은 그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큰 회사나 이런 데다가 좀 많이 보급하는 것도 개발 환경에서 프로토타입 만들기 전까지 부품이나 이런 거를 3D 프린터로 막 만들어서 약간 좀 벽이 없앴으면 내가 설계한 부분들을 요만한 부품을 갖다가 또 뭐 하루 늦더라도 하루 정도 만들고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다시 그걸 가지고 내가 3D를 고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 약간 좀 가격이 싸지면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거든요. 가격은 뭐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간 것 같고요. 네, 뭐 파우더나 장비나 이거는 좀 제 질문인데 개인이 그 파우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재료를 자기가 어디 시장에 사가지고 뭐 DIY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미국 애들 보니까 요새 유튜브 보니까 별론들이 다 있어가지고 개인은 힘들죠. 힘들어요. 예, 특히 금속 같은 경우는 파우더를 저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아토마이제이션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그런 좀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린터가 주로 이제 구형에 가까우면 좋거든요, 파우더가. 그래서 그런 처리들이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철망 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약간 개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약간 개념이 그러니까 선입감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비싸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도가 그게 되냐? 예. 그거 어떻습니까 요새? 옛날부터 너무 뭐 많이 질문인데 이제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어려운 비싸죠. 비싼 거는 비쌉니다. 예, 우리가 뭐 소재를 지금 이제 금형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 뭐 STD 뭐 11종이나 이런 소재가 뭐 키로당 한 3,000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금속 분말 같으면 소재에 따라서 뭐 키로당 5, 6만 원, 뭐 20만 원까지 네, 우리 금형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 드니까. 근데 또 장비 또한 한 7억에서 뭐 10억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한다면 상당히 비용은 여전히 비싼 편이고요. 근데 그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공정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물성은 이제는 주조품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들을 그런 3D 프린팅된 다음에 부품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좀 더 보편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 맞습니다. 그거 뭐 원래 좀 많이 비싸서 뭐 강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저만 해도 요즘은 그 3D 프린터로 제품을 다 전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다 만들면 있지 않습니까? 절삭 가공이나 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금속을 적청을 하다 보면 이게 쿨링하고 히팅하고 쿨링 사이에 용융했다가 굳어지잖아요. 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잔용력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얇은 거 올리다 보면 휘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 큰 덩어리에 고강도 강에다가 고강도 강을 올리면 이 크랙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금형 이야기 많이 올라오는데 단조 시름 같은 걸 올리면 몇 번 안 때리면 깨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금형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뭐 제 주위에서 만나보면 메디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걸 뭐 취미로다가 뭐 플라스틱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있는 분야 쪽은 조용히 잘들 해요. 왜냐하면 부품이 원래 비싼 거에 대해서 뭐 모든 시설에서 그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주면 고맙죠. 우리 항공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20년 전에 부품 하나 뭐 하나 됐는데 그걸 하면은 그쪽으로는 티타늄 뭐 분말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해서 제가 2008년서부터 이렇게 10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서로 지금은 딱 자리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그 3D 프린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뭐 래피드 프로타이핑이라는 말로 다 했는데 저 처음에는 이제 야 이게 왜 그 한 곳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개조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수님은 이 3D 프린터를 좀 배우고 이쪽 분야로 관심 있는 그 학생들이나 뭐 이런 막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야지 될까요? 전문적으로. 3D 프린팅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배울 때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의 원리 뭐 이런 거 또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프린팅 공정의 디테일 들어갑니다. 그럼 디테일의 특성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디테일의 특성을 가지고 제품을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는 의료, 그 다음에 뭐 금형이면 금형, 항공기 부품이면 항공기 부품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설계 절차를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설계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갈 것이냐, 풀 디자인을 갈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공정을 몇 공정으로 들어갈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정도 깎고 그다음에 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후가공을 하고 그 위에 적층을 하고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가르쳐야 된다. 전략적 시퀀스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설계된 거 가지고 프로세스를 정의해 나가고 그런 방식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배워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있는 제품, CAD 데이터 넣어서 나오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쪽은 아까 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펑셔널리티, 그 다음에 트루 피지컬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실제적인 피지컬 프로토타이핑이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현업에 쓰는 거거든요. 그 교수님이 지금 가리키는 부분은 기계과 쪽입니까? 아니면 기계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메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식도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방금 전에 설명하시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속 3D 프린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면 금속 프린터만 돼서는 안 돼요. 이제 금속 프린터가 하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이해하고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부품이 있을 때 얘를 3D 프린팅에 맞는 부품으로 바꿨을 때 얘가 구조적인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소재적인 비용이라는 이런 감안했을 때 살빼기를 하고 좀 더 기존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설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설계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재가 멜팅 됐다가 얘가 솔리디피케이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네. 소재를 이해하고 있는 소재 관련된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처리를 한다 그러면 후처리에 대해서 소재를 이해한다거나 후처리를 실제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인력들이 이제 기존에는 다른 분야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분야들이 3D 프린팅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우리의 뭐 이럴 때 3D 프린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나는 그쪽으로 내가 그쪽으로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대학교를 가서 이걸 전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나중에 학부에서 기획과나 이런 거에 나와서 대학원에서 이런 걸 좀 전공해야 되는 겁니까? 코스가 좀 어떤? 그게 금속이냐 플라스틱이냐 또 다르고요. 지금 오늘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니까. 금속은 엔지니어들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건,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뭐 플라스틱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프린터를 이제 모델링 가져와가지고 뭐 모델링 좀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공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나는 3D 프린팅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들을 다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소재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집어서 3D 프린팅 하고 싶어 뭘 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다가 가면 건축 분야에도 3D 프린팅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항공 분야도 하겠다. 뭐 어떤 금형이나 이런 데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존에 어떤 그 인력이 있고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좀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 전에 했었던 공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그 배우냐들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쉽지 않아 그렇지만 그 친구들에게 하다못해 요새는 그 중학교 이런 애들도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 3D 프린터 전문가가 되길래 그리고 뭐 학원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여기 있는 질문들이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그 주신 질문 중에 산업체 적층 제조의 적용과 한계.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자기 분야에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3D 시스템인가 거기 뭐 초창기에 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안 가본 데잖아요. 그래서 가본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C 뭐 머신 센터나 뭐 이런 거는 그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3D 프린팅은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세대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레이저가 아닌 레이저는
고온이지만 뭐 저열 프린터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 질문은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에.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CNC 머신도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 나갈 때는 뭐 그거 가지고 뭘 만들겠냐 막 이러다가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제가 가끔 보니까 며칠 전에도 뭐 독일에서 뭐 어떤 프린터 회사가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을 뭐 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나오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조용해지고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는 사실 3D 프린터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뭐 만드는 거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 모셔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거 해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적용과 한계는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더 이상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적용이랑 한계에 대해서. 너무 막막한 이게 질문이었어요. 저건 제가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막막한 질문이어서 최국장님이 만들어서 예, 어떤 분은 뭐 항공산업의 항공 이야기, 항공산업에 맞겠다, 뭐 어떤 분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항공산업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군용항공기 같은 경우는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으려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DDT 실험을 통과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한 몇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품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이너리 부품은 그냥 막 걸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속 3D 프린터의 시장은 지금이나 나중의 시장도 사실은 대량 생산을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계가 많으면 대량 생산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뭐 한두 대를 사용해서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주문 정형 특성이 가능한 소량 생산에 그 대신 특별한 제품. 아까 임플란트 이야기 하셨는데도 임플란트가 그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2003년도에 저희 병원하고 같이 그런 쪽에 비슷한 걸 했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면 환자의 몸에 CT를 찍어가지고 본 스트럭처 부러진 데 있잖아요. 거기 반대편을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람이 인체가 제일 좋은 건 대칭 형상이니까 대칭 미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품을 본 형상을 본의 플레이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프리밴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했어요. 프리서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전 수술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임플란트를 만들잖아요. 악힘 장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한 개를 만들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높고. 이게 일단은 한 개를 만드는 건 되게 유리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구조가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구조 보면은 뼈 구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깎아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깎아서 하는 것들은 너무 그 에너지 손실이나 그 재료 손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화되면 굉장히 그 에너지 세이브나 뭐 재료 같은 거를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 분야를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3D 프린터를 자꾸 보니까 이게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건데 그 3D 프린터만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으로 본다 그러면 장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3D 프린팅 공정이라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의 생산 공정으로 수렴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산 공정을 얘기하면 절삭 공정도 있고 우리 뭐 금형을 가지고 찍어내는 뭐 소성 가공도 있고 뭐 주조도 있지만 하나의 생산 공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 분야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거겠죠.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나온다면 충분히 효용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저희 역할은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 역할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을 위해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비용으로 어느 정도 기계적 물성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쓰시는 거는 솔직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영역이죠. 그래서 저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소재가 활용되는 모든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뭐 타이타늄도 그렇고 뭐 인코넬이라는 소재도 그렇지만 이게 항공에서 쓰면은 이게 뭐 하나의 부품이 1,000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쓰면 하나의 부품이 10만 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거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금 단위 부품 간에 돼 있는 거를 좀 하나의 부품으로 좀 컨솔리데이션 시켜가지고 네. 그거를 3D 프린팅에 맞는 설계로 가져가가지고 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기술인 거죠. 일반인들이 몇 년 전에 볼 때는 이게 막 이제는 뭐 밖에 나가 사지 않아도 돼, 못을 집에서 막 만들어도 돼, 뭐 이렇게 이제 꿈이 있다가 이제 약간 좀 이게 기술이나 이런 거가 리얼리티를 해서 자기 분야를 찾아가는 쪽이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저도 제가 어려운 질문들을 버려가지고 뭐 미래 제조업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보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3D 프린터 메탈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지금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3D가 이게 메탈적이가 비용적으로? 이제 비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3D 프린팅, 특히 산업용 3D 프린팅의 양적인 확대는 많이 보급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찾아보면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관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런 쪽에는 이제 정부의 자금으로 좀 구축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능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전문가들하고 좀 실제 가서 문의를 하시고 이제 동급 이상의 소재 정도로 적용하시는 부분으로 좀 이제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기계를 안 사도 이렇게 어떤 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기관이나 학교 가서 자기가 어떤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있고요. 있는데 뭐 단가 좀 비싸죠. 실제적으로 일반 전통 생산하는 것보다 무조건 단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레이저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레이저, 분말 이게 두 개가 원래 그 일반 가공에서도 굉장히 비싼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 회사들 HP나 이런 데도 다음 먹거리로다가 이제 3D 프린터 쪽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좀 그냥 우리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 사회에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후드 회사가요? 뭐 아니. HP나 이런데 옛날에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팅 이제 3D로다가 가는데 이제 처음엔 플라스틱 해가지고 조금 하면서부터 뭐 산업용으로 메탈도 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산업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임팩트가 있죠. 임팩트가 그 단적으로 플라스틱 쪽에서 지금 한국에서 소형 플라스틱형 그 3D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뭐 대충 어디 신도 신도리코. 신도리코가 그렇게 단적으로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복사기 기술의 기본적인 기반으로 있는 엑스와이 테이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이 센 겁니다. 마찬가지 HP도 최근에 바인더젯 형태의 프린터들을 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HP에서 예전에도 사실은 그 우리가 미국의 삭스 교수가 MIT 삭스 교수가 G코퍼레이션 장비에 하는 것이 핵심이 그겁니다. 그 HP 레이저 헤드에 RGB 세 가지 컬러가 접착제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트 회사들이 하게 되면 좋은 것이 기본 기술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마케팅 시장이 엄청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에 하나씩 끼워 넣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자기도 만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HP나 신도리커처럼 대량으로 해서 좀 싸고 신뢰성 있고 뭐 이런 거가 해야지 그 확 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초창기에 프린터 시장, 컴퓨터 프린터 시장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몇 개로 나눠졌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라멘트 같은 거는 뭐 한 대씩 있을 수도 있고,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공업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이런 3D 메탈 머신이 한 대씩 들어갈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들은 좀 부정적입니까? 너무 돈만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업계 고등학교에 CNC 머신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요. 그거 대신에 하나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그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되면 좀 몇 가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레이저 핸들링하고 이런 거를 공업계 학생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파우더나 이런 게 날리면 그 작업 환경이 그다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개런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분말들 같은 경우는 인체에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왜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문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학교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공정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면 당연히 어느 학교가는 들어가겠죠. 이게 생산 공정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이제 산업계에서도 이 우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뭐 3D 프린팅이 하나의 공정 장비로 해서 각 뭐 업체들이 뭐 지금 뭐 CNC 머신은 확 풀리지는 않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충분히 그걸 가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뭐 과는 생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탈 3D 프린터는 대학교 정도는 있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은 데가 잘 없습니다. 잘 없죠. 예. 아직 아직 이제 전문 생산 이제 연구기관들 위주로 해서 이제 메탈 관련된 장비들이 인프라가 좀 확산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만큼 쉽게 접근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이게 장비 가격도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두 번째 그 우리가 분말 쓰지 않습니까? 분말이 뭐 한 봉지에 뭐 200만 원, 50 이래버리면 대학교에서 이 한 봉지 사기가 힘들어요. 유지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저 같은 게 좀 문제가 생기면 뭐 레이저 수리하는데 또 몇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기는 사더라도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 그 실제로 3D 프린터를 금속 3D 프린터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좀 정부 지원 받고 그다음에 과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쓴다고 하면 참 그 난감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주 만나는 우리 최성곤 대표라고 분도 이제 여기 나와서 주로 금속을 가지고 한 몇 년부터 약간 좀 예술품이나 안경 뭐 이런 주얼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홍대 쪽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약간 좀 장난감이고 약간 제조업이나 이런데 하는 분들은 옛날 뭐 CNC 머신과 이게 어느 정도 대치될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막 시작하고 어려운 것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이 사실은 뭐 선구자잖아요. 지금 3D 프린터를 한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선구자일 수 있잖아요. 너무 많고 외부에서 뭐 3D 프린터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은 많지만 프로세스나 뭐 매트리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뭐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캐드 그래픽도 이걸 좀 대중화라고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좀 이렇게 서로 알고 담론을 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전문가 두 분을 가지고 뭐 딱 이거
합니까? 그러면 머리가 많죠. 사실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 뭐 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렇게 질문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좀 끝에 질의는 뭐냐면은 오늘 나와셨을 때 그래도 뭔가 하나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뭐 한 번 더 나오고 싶으신 이걸 보고서 많은 또 젊은이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다야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아까도 어려운 질문인 줄 알지만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내 주위에서 물어볼 데도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거가 내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이걸 많이 시청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센시티브한 질문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국산화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국산. 이게 어느까지 국산화만 너무 바라보다가 또 세계의 흐름에 또 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분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그 신도리코나 이런 것처럼 국제화 큰 기업이 하는 거가 뭐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 근데 아직까지도 지난 한 10년 정도 보면 그냥 3D 프린터 자기가 하겠다고 만들어서 파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간의 수공처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산화 3D 프린터 그 메탈 분야의 국산화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 덕담을 하셔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어떻게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자료를 얻거나 어떤 쪽으로 전 세계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지금 트렌드를.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이런 이제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용 프린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국산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업계 뭐 나라들만의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아까 교수님하고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부분이 업계와 업계 간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해외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포르쉐나 뭐 여러 회사들이 오히려 뭐 3D 프린팅 회사를 지원을 한다든가 뭐 펀딩을 뭐 1억 불 펀딩을 한다든가 이런 게 기술이 있으면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지금 국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가 뭐 기존에 가공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3D 프린팅에 이슈가 뜨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장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래 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성장하거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이 산업계에 있는 전방 산업계에 있는 이런 업체와 이제 핵심적인 3D 프린팅 관련된 업체 그리고 뭐 연구소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런 연구하는 문화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때 국산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그게 국산이 개발이 돼서 결국은 테스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만 써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보급을 해서 기관에서 좀 많이 써보고 문제가 되면 바로 또 연락을 해서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수정을 이런 게 지금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없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거 좀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야 구축했으니까 너고 이거 활용률 나와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러면 잘 되는 장비를 사야 되겠네. 그래서 잘 되는 검증된 외산 장비를 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방법이에요. 외산 장비 사고, 그럼 이걸 또 외산만 테스트베드가 돼주는 거예요. 그 얘기 아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누가 한번 그런 얘기들을. 예를 들면 저희도 경험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써보는데 안 돼요. 외산 장비인데도 안 돼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고 오히려 피드백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왜 안 되냐. 그럼 걔들이 그걸 들고 와서 자기들이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테스트베드가 저희는 테스트베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국내 자금으로 산, 국민의 세금으로 산 장비지만 해외 기관의 테스트베드가 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좀 바뀌려고 하면 좀 이제 그런 연구 문화 자체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좀 요원한 길이긴 하고. 뭐 사실은 국산 장비들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실제적으로 처음에 그 13년도 오바마 이야기하고 나서 한국에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장비비 인생만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모 회사도 상당히 큰 회사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공작기 업체로는 넘버 5 안에 드는 상당히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도 이 장비를 만들었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장비빚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놀로지 베이스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빚보다는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보다는 위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한 몇 분 나왔는데 질문을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질문들이 저기였는데 그 나경엽 분이 자동차 자체 부품 프로세스 및 조립 분야가 없어질까요? 뭐 이런. 없어지죠. 알아쓰신 됩니다. 절대 안 없습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 조립 분야에 3D 프린팅 부품이 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립 부품이라든가 이런 프레스 같은 대량 생산은 기본으로 갈. 이영봉 님이 3D 프린터 제작의 기계적 물성 치중의 필요 특성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저 방법도 제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적층하는 패스나 그다음 형상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됐던 것은 좋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두 분들 중에 뭐 김수열님처럼 스마트 팩토리가 요새 이제 뭐 국가적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에 금속 3D 프린트랑 이렇게 접목한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연구를 해봐야죠. 그래도 생산 기술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엄청 압박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하고 3D 프린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팅은 하나의 생산 공정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필요성이나 요구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 하나의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장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전체 체계와 관련해서 그 3D 프린팅 장비나 공정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술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랫폼 개발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에 신뢰성을 주는 공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 3D 프린터를 할 때 공정도 약 특허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정도 특허에 들어가죠. 제 하드웨어만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 공정 특허도 있고 맞습니다. 재료 특허도 이런 데로 해서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 그 3D 프린팅이 들어간 게 이 유연 생산 플렉시블 매니팩처링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넣어도 대충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스마트하게 어떤 스마트 디자인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댑티브하게 적응해서 만들 수 있는 그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특성이 이 3D 프린팅의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질문도 많고 그러는데 질문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3D 프린터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계나 이런 분야보다도 3D 프린터는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맛보기로다가 이렇게 담론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담론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다시 좀 불을 붙이는 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셔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은 나중에 그 두 분이 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댓글로다가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스가 나오냐고 이거 일일이 다 해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로다가 좀 어려운 질문들을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뭐 좋은 대화였습니다. 네? 좋은 대화였습니다. 하여튼 예. 이 부분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예.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렁설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장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결론은 그다지 많이 없는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보다는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드리머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보좌관 같은 분들은 되게 현실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